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90페이지 봅시다. 저당권. 마지막이네요. 이게 우리 물권법, 저당권. 이 저당권은 우리 물권법에서 또 꽃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시험도 두 문제 이상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담보죄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저당권이라 합니다. 자, 위를 한번 봅시다. 자, 의의와 성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자, A 부동산을 자, 우리 갑에게 돈 대해주고 자, 우리 갑에게 돈을 대해주고 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담보를 제공해 줍니다. 담보 제공.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우리 채권자를 저당권자, 우리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자, 설정, 등기를 해준다죠? 설정자,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자랍니다. 자, 이처럼 채권자 을과 채무자 갑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갑이 을에게 담보를 제공한다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 설정 등기. 하고 채무를 점유를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즉,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점유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점유 이전. 이게 중요합니다. 점유 이전하지 않는다.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면은 채권자는 이 채무자 재산 A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 처분은 저당권 실행한다는 겁니다. 저당권 실행. 처분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말한다. 저당권이랍니다. 저당권. 이처럼 채무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 채무를 이전하지 않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전형적인 교환가치 지배죠. 교환가치 지배다.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채무를 이전하지 않고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저당권한다. 그래서 이 저당권 성립은 이처럼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우리 채무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채무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자, 갑이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시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제3자가 누구를 해서 갑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 제공. 이때 우리 제3자를 뭐라 한다? 물상보증이랍니다. 물상보증에. 자, 이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 즉, 책임만 진다는 겁니다. 책임만. 즉, 자기 재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한테, 저당권자한테 책임을 진다는 거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1억을 빌렸다 합시다. 1억을 빌려줬다 합시다. 그 담보죄로 자, 이 제3자가 얼마짜리 담보를 7천만짜리 담보를 제공했다 합시다. 자, 피담보 채권에 미치지 못하지만 7천만짜리 이 담보를 제공했다 합시다.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이 저당권자는 이 제3자가 제공한, 즉 물상보증이 제공한 이 목적물을 처분해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자, 처분하게 되면은 채무는 1억인데 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천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나머지 3천만 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나머지 금액 3천만 원을 이 물상보증인 재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냐? 강제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3자인 물상보증인은 뭐 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채무자만 담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제3자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한다? 물상보증한다. 물상보증한다. 자, 그럼 우리 이 대여금 1억, 이 대여금 1억을 우리가 피담보 채권합니다. 피담보 채권. 담보원이 되는 채권을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 했었죠. 피담보 채권입니다. 자, 이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일 수도 있고, 금전 채권. 지금 현재 이 사례에서는 금전 채권이 아니라 1억을 빌리고 그 담보조로 값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금전 채권일 수도 있고 또 비금전 채권일 수 있습니다. 비금전 채권. 자, 비금전 채권을 다른 말로 특정물 채권. 뭐 거의 같진 않지만은 특정물 채권. 특정물 채권. 비금전 채권도 피담보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일에게 황소 10마리 인도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합시다. 채무. 자, 채무를 부담한다는 건 이미 이제 을이 갑에게 이 황소 10마리 값을 지불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채무자는 황소 10마리를 이 채권자한테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인도. 자, 이때 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갑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담보조로, 즉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그 담보조로, 즉 이 황소 10마리 인도하는 이러한 채무를 담보조로 이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처럼 피담보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고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 즉 특정물한 채권이죠. 황소 10마리. 황소 10마리를 인도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즉 이처럼 비금전 채권, 이러한 피담보 채권은 비금전 채권도 대상이 된다는 것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래 채권도 가능합니다. 장래 채권. 장래 채권도 가능하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이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에서 장래 채권도 가능하다. 즉 저당권의 특수 저당권인 근저당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일 수 있지만은 비금전 채권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다 장래 채권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등기 봅시다. 등기. 우리 등기를 해주잖아요. 등기. 이 등기 비용 있지 않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 부담. 자, 비용 부담 누가 한다? 특이하게 없으면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특이하게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자, 이처럼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저당권의 객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저당권의 객체는 페이지 191페이지 가로 4번 보면은 저당권의 객체 있죠? 저당권의 객체를 한번 봅시다. 저당권의 객체. 자, 우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등록할 수 있는, 등록이 된 물건에,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은 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등록이 될 수 있는 물건에 이러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등기를 보면은, 자,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자, 우리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상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된 임목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을 수 있죠.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또 우리 선박은 20톤 이상은 등기합니다. 등기. 그래서 이 선박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등기하지만은 지역권은 등기가 있지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의 부동산이라든지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선박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은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 또 우리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 있죠. 자동차라든지. 우리 자동차도 우리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을구란을 보면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또 건설기계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등록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특허권이라든지, 특허권은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이라든지. 또 임차권도 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주의할 점은요, 특히 저당권은 일동의 건물, 당연히 일동의 건물, 1필지 토지에는 당연히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건물 일부, 즉 구분등기가 안 되어 있는, 구분등기가 있는 건물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토지 일부도 이 영유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도, 영유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도 저당권보다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건물 일부라든지, 즉 구분등기가 있는 건물 일부라든지 토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이 안 된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토지, 우리 영유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우리 토지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없지만은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이 정도 알아도, 특히 객체가 될 수 없는 지역권, 특허권이라든지 임차권,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 자, 우리 세 번째. 자, 제3취득자를 볼까요? 제3취득자. 우리 책에는 193페이지 있습니다. 193페이지.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자, 우리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두 번째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말한다? 제3취득자입니다. 자, 이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한 주의에 있습니다. 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은 저당권을 기준해서 피해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취득자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 363조, 364조, 367조에 이렇게 어떤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줬습니다. 자, A 부동산을 채무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자. 자, 제일 먼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갑은 갑에게 돈을 대해주고,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설정. 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채무자는 그대로 갑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그래서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등기까지. 당연히 이 채무자는 갑이 갚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갚기로 하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매매되는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매매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이 우리가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
즉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제3취득자. 이처럼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뭐다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불안한 지이 있어요. 왜? 갑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자 을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즉 목적물을 자 변제하지 않으면은 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갑한테 있기 때문에 자 을은 소유권은 을한테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실행해서 이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자 낙찰자가 정의 낙찰자 합시다. 낙찰자. 이처럼 병은 소유권을 뺏기게 되잖아요. 누가?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소유권을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정한테. 물론 이 병은 제3취득자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취득자는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경매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이 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요. 자, 이게 매매하지 않았다 합시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변제하지 않으면은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저당권 실행하잖아요. 저당권 실행할 때 이 채무자는 이 경매이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경매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경매이 될 수 있다. 즉 자기가 낙찰받을 수 있다. 이거 다시 낙찰받을 수 있다. 근데 꼭 자기가 낙찰 받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불안한 지에 있습니다. 불안한 지. 자, 그래서 불안한 지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병에게 뭐다 경매가 목적물이 경매되면 경매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첫 번째 그렇죠? 경매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 제3취득자는 누구한테? 저당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변제를 하고. 그래서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의 채권자에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말소시킨다면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병은 온전하게 이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처럼 변제를 하게 되면 대신 병이 갑을 대신 변제하게 되면 나중에 뭐다? 병은 누구한테? 갑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를 실행한다. 그래서 이 저에게 뭐다? 낙찰됐다 합시다. 그 이전에 소유자로서 이 병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유익비, 즉 소유권을 취득해서 뭐 건물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다 건물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즉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비가 지출했다든지 이처럼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제3취득자는 제일 먼저 뭐다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 경우 다음으로 그래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경매 시 이 필요비와 유익비는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러한 권리들, 즉 경매이 될 수 있고 또 변제를 할 수 있고 또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은 경매 시 우선 상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위들을 제3취득자한테 이렇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우리가 말한다. 제3취득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제3취득자 봅시다. 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 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자, 채무자. 저당권자입니다. 채권자죠. 자,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누구한테? 병한테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지상권. 자, 토지를 합시다. A토지. 갑의 A토지에 뭐다? 을에게 돈을 빌리고 자기 A토지를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자기 토지를 누구한테? 병한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해준 겁니다. 등기까지. 그럼 지상권자다. 이 지상권자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뭐다? 지상권을 치르기 때문에
이 지상권자는 제3취득자입니다. 아까 우리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 있잖아요.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대신 누구한테 갑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러면은 대신 변제하게 되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2순위 지상권자가 이제 순위 상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즉 1순위가 되잖아요. 1순위. 이처럼 불안한 지위를 이제 없애준 거잖아요. 변제함으로써. 자, 두 번째, 제3취득자 뭐 할 수 있다? 필요비, 이익비를 지출했다면은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상권자도 뭐다? 제3취득자입니다. 자, 세 번째,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전세권 취득한 자.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저당권 설정.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자입니다. 채무자죠. 그 후에 자,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줬습니다. 전세권. 자, 이 전세권자죠. 그러면은 전세권자. 즉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자도 제3취득자입니다. 이처럼 선순위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 후순위 전세권은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이 뭐다?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받잖아요. 이처럼 불안한 지에 있습니다. 이 제3취득자는. 자, 그때 아까 뭐다? 채권자 채무를 뭐다? 변제하고 등기를 말소시키고 누구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전세권자는 뭐다? 비용상환 청구를 지출했다면 뭐 할 수 있다? 나중에 경매가 되면 우선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이에 임차권자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권을 취득한 이 임차권자도 제3취득자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 두 번째 저당권 설정 후 지상권을 취득한 자, 세 번째 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을 취득한 자, 네 번째 저당권을 설정 후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이 제3취득자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즉 담보제공,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 했잖아요. 이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다는 거.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났잖아요. 물상보증인이 필요비와 이익비를 지출했으면 그 목적물 경매 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왜?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취득자 한해서 보다 필요비와 이익비를 지출했을 때 그 목적물이 경매했을 때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보면은 저당권 실행을 봅시다. 저당권 실행. 자, 우리 저당권 실행은 책 194페이지 봅시다. 194페이지.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 자, 우리 저당권 실행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인문에서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당권자는 뭘 할 수 있죠?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즉,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 목적물을, 즉,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그 목적을 뭐해서 처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임의경매는 등기로 실행하는 겁니다. 등기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걸 우리가 말한다. 임의경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은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자면은 돈을 달라라고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은 은행은 채무자 상대로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으로 강제 집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등기로 뭘 한다? 임의경매합니다. 이처럼 등기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걸 우리가 뭘 한다? 임의경매랍니다. 임의경매. 등기로 실행. 가장 대표적인 우리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 우리 전세권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전세권이라든지 또 우리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은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등기로 저당권을 실행하고 등기로 전세권을 실행하고 등기로 담보가 등기를 실행합니다. 자, 강제경매는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으로 이러한 강제 집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강제경매. 우리 집행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등. 즉 지급명령 결정이라든지 조정조서라든지 이런 것들로 뭐다 강제 집행하는 방법을 강제경매를 한다. 그래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그러니까 우리 저당권은 실행을 뭘로 하는 거예요? 강제경매 아니라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저당권이 임의경매입니다. 이처럼 경매 청구권이 있고, 자, 두 번째 우선변제 효력을 봅시다. 우선변제 효력.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자, 우리 피담보 채권이 자,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이 피담보 채권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책에 보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193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피담보 채권 범위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자, 경매 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 범위입니다.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 범위. 채권 범위. 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자, 경매하게 되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당연히 보다 원금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자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자, 네 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자, 이거를 우리가 지연배상이라 하죠.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랍니다. 지연이자. 또는 연체이자. 연체이자. 이처럼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 또는 연체이자로 우리가 뭐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줄 때, 자, 연 5% 이자, 그리고 연체됐을 때 연 15%를 합시다. 15%. 자, 우리 이 연체이자는 이자입니까? 이자 아닙니다. 연체이자는 이자가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지연배상이라든지 연체이자라든지 지연배상, 연체이자라든지 이건 뭐다? 이자가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뭐다? 손해배상이다.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이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아닙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다는 거. 이 채무 불이행이란 손해배상은요, 1년분만 합니다. 1년분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분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요, 만약 연체 15% 받으려고 저당권 실행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분 한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자, 저당권 실행 비용입니다. 저당권 실행 비용. 이 저당권 실행 비용은 제일 먼저 우선 변제 받잖아요. 그렇죠? 주의할 점은 1번과 3번까지는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입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즉,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저당권 실행 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원금, 이자, 위약금 약정은 등기를 해야만이 우선 변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경매 시 우선 변제할 수 있는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경매시, 저당권은 경매시 선순위든 후순위든 선순위든 후순위든 전부 말소된다. 말소. 자, 말소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도 말소시켜주지, 그 후순위 저당권도 다 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저당권은 경매시 선순위든 후순위든 말소된다. 왜 선순위가 말소되겠습니까? 저당권자는 그냥 배당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순위는 저당권자는 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은 경매시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뭐한다? 말소된다. 자, 이제 문제가 또 잘 나온 거는 이 저당권과 용의물권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저당권과 용의물권 관계입니다. 경매시.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저당권이 선순위고, 자, 저당권이 선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용의물권이. 자, 우리 용의물권 뭐뭐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우리가 뭐다? 용의물권이에요. 용의물권이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자, 저당권이 제일 먼저, 그 목적물의 저당권이 제일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용의물권, 즉, 지상권이 설정됐다든지, 아니면 지역권이 설정됐다든지, 아니면 전세권이 설정됐다든지, 이처럼 용의물권은 후순위입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저당권 선순위는, 자, 경매가 되면은, 경매시, 이 저당권,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하고 선순위, 후순위 다 소멸한다. 말소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멸한다, 말소된다. 자, 용의물권이 후순위면요, 소멸합니다. 소멸합니다. 자, 이처럼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요,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시켜줍니다.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시킨다는 거. 즉, 말소시켜준다는 것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 것을 보통 보면 낙찰자가 낙찰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멸한다는 것보다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것. 그래서 소멸하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저당권이 선순위고, 저당권 선순위도 후순위 다 소멸한다 했잖아요. 소멸하고. 용의물권이 후순위인 경우, 자, 저당권이 선순위고 용의물권이 후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저당권을 더 밑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뭐 한다 했어요? 소멸한다 했잖아요. 소멸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반대로 용의물권이 선순위입니다. 용의물권이 선순위고, 저당권이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자, 그러면 용의물권이 선순위면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수한다 그러면 소멸하면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낙찰자가 인수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낙찰자가 낙찰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처럼 용의물권이 선순위다. 즉, 지상권이 선순위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후순위다. 그럼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선순위 용의물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 이 용의물권 중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자, 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보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배당적으로 하게 되면은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왜? 전세권자는 배당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배당받으면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보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선순위 전세권자도 A적으로 뭐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뭐다? 소멸한다는 거. 왜? 배당을 받게 되면은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유물권 중 전세권만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마다 소멸하지 않는데 전세권은 A적으로마다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소멸한다는 거. 자, 저당권이 후수이면은 항상 선순위는 후수인 전부 다 소멸한다 했잖아요. 소멸한다 했습니다. 소멸한다 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유축권까지 같이 해서 이 경매 시에 소멸하느냐, 낙찰자가 인수하느냐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1순위가 저당권자입니다. 자, 2순위가 전세권자. 자, 3순위가 지상권자 합시다. 지상권자. 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됐을 때 이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우리 선순위도 우순위 소멸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순위 전세권자, 이 저당권을 기준해서 그 이하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뭐 한다 했어요? 소멸한다 했잖아요. 이 전세권도 소멸한다. 당연히 보다 이 지상권도 뭐 한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첫 번째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자, 후순위가 그 다음에 저당권, 2순위가 저당권, 3순위가 전세권이 합시다. 전세권. 자, 이 선순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소멸합니다. 그렇죠? 후순위자는 소멸하고 전세권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선순위가 전세권, 후순위가 지상권. 자, 세 번째가 저당권 합시다. 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A적으로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뭘 하게 되면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뭐 한다? 소멸한다. 이 전세권은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자, 우순위 저당권 당연히 소멸하고 3순위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과 이 용의물권 관계에 대한 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저당권 실행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저기 한번 살펴보고, 이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네 번째 배당 순서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배당 순서. 자, 채무자가 제공한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목적물을 채권자가 뭐다? 저당권을 실행하잖아요.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렇죠? 자, 저당권을 실행해서 그 목적물을 처분해서, 즉 환가를 해서 현금으로 이제 환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현금을 그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 또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권리자 전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위를 정해서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배당 절차입니다. 그때 이 배당 절차에서 그 배당, 누가 제일 먼저 배당받고, 이러한 배당 순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배당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집행비용입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든 임의경매하든, 우리 이제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이 된 임의경매잖아요. 자, 임의경매 신청권자가 법원에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예납금이라든지. 그 비용을 제일 먼저 받는다는 겁니다. 집행비용, 집행비용. 아까 우리 저당권 실행비용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배당받습니다. 집행비용. 자, 두 번째. 우리 아까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제3취득자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두 번째. 자, 세 번째로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 우리 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즉 모든 보증금이 아니라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우선 변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1억 원 이하, 그러면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3,400만 원을 배당할 수 있잖아. 이거를 제일 먼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배당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재우선 변제금. 자, 두 번째. 자, 3개월분 임금채권. 3개월분 임금채권. 자, 세 번째는 3년분 퇴직금. 3년 퇴직금. 자, 마지막으로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세 번째로 배당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금이라든지, 또 3개월분 임금채권이라든지, 또 3년분 퇴직금이라든지, 또 이 재해보상금은 세 번째로 배당받습니다. 주의할 점. 이 사람들은요, 우선 변제에 받을 수 있다 해서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느냐?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당 요구 종결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배당 관리차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해야만이 배당을 해준다는 거.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안 해줍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고, 자, 네 번째.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자, 이 당해세는 그 목적으로부터 생긴 국세 또는 지방세로 우리가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그 목적으로 생긴 재산세라든지, 또 그 목적으로 생긴 상속세라든지, 그 목적으로 생긴 또 양도세라든지, 모든 국세, 지방세가 아니에요. 그 목적부터 생긴 국세, 지방세로 우리가 말한다. 당해세랍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보다 더 우선이죠?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당해세도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 또 선순위 전세권, 또 선순위 담보가등기. 이처럼 선순위 이런 물건들이 제일 먼저 배당받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제3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 또 이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최소한 변제라든지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재해보상채권이 있고, 또 그 목적과 관련된 국세, 지방세 있잖아요. 이걸 제외한 다음 행자보다 선순위 저당권자라든지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담보 가등권자가 배당을 받는다는 거. 자, 그 다음 순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할 때 그때 쭉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략하게만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저당권에서 이 저당권의 특수 저당권인 큰 저당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95페이지 한번 봅시다. 195페이지. 자, 우리 195페이지 보면은 근저당권, 이 저당권의 특수 저당권입니다. 특수 저당권. 자,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은요, 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쉽냐면요, 우리 마이너스 통장 있죠? 이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면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익혀봅시다. 근저당권. 자, 갑이 채무자입니다. A라는 부동산을 소유한다 합시다. 자, 을이 채권자입니다. 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합시다. 자,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냐면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누가 술을 공급하냐? 도매상인 을이 술을 공급합니다. 자, 이제 을이한테 술을 공급하는데 외상거래합니다. 외상거래. 자, 외상거래 하게 되면은 을 입장에서는 갑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갑한테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 그래서 담보를 이 A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근저당권. 자, 얼마 범위 내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물품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얼마나? 한 1년 정도. 자, 그래서 이때 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2017년, 자, 1월 1일 날, 근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합시다. 근저당권 계약 체결하고, 이때 등기까지 했다 합시다. 등기까지. 얼마 범위 내에서 1억. 한도 내에서 물품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점 근저당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를 해줄 때요,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채권이 확정되지 않다는 것은 장래채권이라는 거예요. 장래채권. 제가 아까 우리 피담보채권 내가 말할 때 장래채권도 피담보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이처럼 장래채권. 채권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자, 뭔만 확정되어 있냐? 채권 최고액만. 채권 최고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자, 1억인데, 한도가 1억인데, 나중에 이자를 또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채권 최고액을 정합니다. 자, 채권 최고액 1억 5천 합시다. 채권 최고액 1억 5천. 1억 5천만 원. 이처럼 채권은 확정시키지 않고 그냥 1억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물품을 1억원치 구입할 수 있고, 5천만원치 구입할 수 있고, 7천만원치 구입할 수 있잖아요. 또 1억을 구입했다가 5천원 변제할 수 있고, 그렇죠? 이 때문에 채권이 확정되어 있다, 안 됐다?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다? 채권 최고액만 정해져 있다. 채권 최고액만 1억 5천만 원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언제 채권이 확정되느냐? 주로 이제 변제기. 자, 이때가 변제기를 합시다. 2017년 12월 31일이. 이때가 변제기. 또는 결산기. 이때 변제기 또는 결산기였다. 이 변제기가 도래된다거나 결산기가 도래되면은 채권이 확정됩니다. 우리 처음에 채권이 확정 안 됐잖아요. 언제 변제기라든지 결산기가 도래되면 채권이 확정됩니다. 채권 확정. 자, 채권이 확정되고, 자, 채권이 확정되면은, 자, 일반 저당권으로, 근저당권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변제를 하게 되면은,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하게 되면은, 근저당권이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소멸한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시기에 있잖아요. 이 시기.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최초 계약 체결한 때부터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이 시기. 자, 이 시기를 뜻합니다. 이 시기.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증감 변동하는지. 자, 1억을 처음에 대출받는 거잖아요. 자, 이때 7천만 원 갖고. 자, 이때는 5천만 원 합시다. 여기서는 5천만 원, 이거 5천만, 7천만 원. 자, 제일 처음에 얼마로 물품을 구입했습니까? 1억을 물품 구입한 겁니다. 언제? 2017년 1월 2일 날. 자, 이때는 우리가 2월이라고, 자, 이때는 4월이라고, 이때는 5월, 자, 이때는 7월, 이때는 9월, 자, 이때는 10월, 이때는 11월 합시다. 11월. 그 결산기가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최초 2017년 1월 1일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1억 원은 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합시다. 자, 1억 원은 다 물품을 구입했다 합시다. 자, 그래서 나중에 2월달 되니까 돈을 벌어서 물품 대금 5천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남아있습니다.
또 4월달쯤 다시 2천만 원 더 추가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7천만 원이 되죠? 7천만 원. 추가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자, 나중에 5월달은요, 장사가 잘 돼서 1억 원을 다 변제했습니다. 변제. 제로가 되죠, 제로. 자, 그처럼 우리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뭐 안 됐어요? 소멸한다 했습니다. 즉, 부종성 때문에. 자, 근데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담보물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담보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돼도 담보물권인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 저당권은 자, 소멸하기 때문에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또 물품을 구입하면은 또 담보를 정하면 또 저당권 설정 등기 해야 되냐.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근데 우리 근저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멸하지 않고 언제 채권이 확정됩니까? 변제기, 즉 결산기에 이래서 이제 채권이 확정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채권이 다 변제했지만은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채무자가 7월달 되니까 1억 원치 다 물품을 구입한 거예요. 다시 1억 원치 물품을 구입합니다. 1억 원치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다시 9월달에 7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7천만 원. 9월달은 7천만 원. 9월달은 7천만 원. 즉 3천만 원을 갚은 거죠. 3천만 원 갚습니다. 자, 다시 10월달에 다 변제했습니다. 변제했습니다. 자, 변제해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자, 다시 11월달에 1억을 썼습니다. 1억. 11월달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12월 할 때는 얼마 썼냐면 5천만 원만 쓴 거예요. 5천만 원. 이게 5천만 원입니다. 자, 결산기에 보니까 결산기에 돈에서 얼마만 쓴 거예요? 5천만 원만 물품을 구입한 거예요. 자, 이때 이 금액이 이제 확정된 거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확정되고 이 5천만 원이 담보되는 걸 우리가 합니다. 근저당입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갑이 이 5천만 원을 변제하게 되면은 근저당권이보다 소멸합니다. 이처럼 이 시기에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장래, 증강,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언제 결산기에 도달할 때 채권을 확정시키고 그 남는 금액만 담보되는 권리를 우리가 말한다. 저당권, 근저당. 이처럼 근저당권은 처음에는 보다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채권이 확정된다? 결산기 또는 변제기에 도래할 때마다 채권이 확정된다. 그러면은 채권이 확정되지 않을 때부터 채권이 확정될 이 시기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해도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이처럼 장래 채권이 증감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증감 변동했다가 나중에 결산기에 이르러서 변제기에 이르러서 이 채권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 그 담보만, 그 채권만 담보되는 걸 우리가 말한다. 근저당. 그래서 근저당권은 이 저당권과 다른 점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이 담보물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소멸하잖아요. 그럼 번거로움 있잖아요. 다시 말소하고 다시 등기 설정하고 다시 말소하고 다시 등기하고. 그렇죠? 번거롭죠? 그렇지만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소할 필요 없고 다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기에 이르러서보다 채권이 확정되면은 그 금액만 담보되는 권리를 우리가 근저당권이 한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 안에 나중에 내용들은 상세히 배우도록 하고 일단 근저당권 의의만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시험도 이 근저당권 확정 시기가 문제가 났습니다. 확정 시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물권법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물권의 종류 8가지 중에서 이 질권만 빼고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채권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